예,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입니다. 제가 사실 서울 올라오면서 걱정했던 게 제가 발제 시간을 20분만 할애를 받았는데 준비한 내용이 20분 만에 못 끝낼 내용이라 10분만 더 주십사라고 했더니 다행히 좀 행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30분 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시작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정부에서 순환경제, 탄소 중립 순환경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자원순환국에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순환경제의 개념 설계를 전반부에 좀 설명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특히 EU가 주도하고 있는 제품 가로 위에다가 ESPR 포장재 PPWR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 규제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우리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자원을 아까 우리 김명자 전 장관님께서 그 Great Acceleration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엑셀레이션을 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면 인류가 매년 채굴하는 자원 중에서 톤수로 하면은 제일 많은 게 석탄이 80억 톤이고,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이 80억 톤, 석유 45억 톤, 구리광석 30억 톤, 철광석 25억 톤,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재료인 보크사이트가 4억 톤, 가스를 석유 환산하면 4억 톤 정도, 니켈 2.2억 톤, 인광석 2억 톤, 1억 톤 넘어가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화석 연료.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는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추리면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연료로 쓰거나 물질 합성의 재료인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석탄은 거의 100%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연료로 씁니다. 그 다음에 LNG도 연료로 씁니다. 근데 석유가 좀 다르죠. 석유는 증류탑에서 증류를 해내면 분자량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맨 위에 탄소 원자 1개부터 4개까지, 그러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예를 들면 기체상으로 나오면 이게 LPG가 되죠. LPG는 연료로 쓰죠. 그다음에 탄소 5개부터 9개까지는 납사, 우리 납사가 석유화학의 합성 출발점이잖아요. 이거는 물질 합성의 원료로 씁니다. 그다음에 납사에다가 거의 유사한 성분에다가 연료 첨가제를 섞으면 그게 휘발유가 되거든요. 휘발유는 당연히 승용차에 연료로 쓰고, 등유, 경유 다 연료로 쓰고, 루브리케이팅 오일, 이거는 이제 윤활유는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윤활유로 쓰니까 원료로 쓰는 거고, 중유는 옛날에는 공장에서 연료로 썼었는데 요즘은 이건 거의 금지돼서 중유는 거의 못 쓰고, 이제 중유를 크래킹 해가지고 휘발유 뭐 이쪽으로 깨는 게 이제 고급 공정이고요. 마지막에 아스팔트는 지붕이나 아스팔트 재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은 원료, 대부분 연료로 쓰지만 제일 많이 원료로 쓰는 거는 납사. 그러니까 석유 화학 제품이다 납사에서 시작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의 화석 연료 중에서 물질로 쓰는 거는 석유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먼저 이거를 에너지로 사용한 결과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과연 그 지구 대기의 CO2 스탁 대비 인류가 매년 집어넣는 CO2 양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를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지구 대기 전체 무게는 5,500조 톤이 되고, 이 중에서 CO2가 지금 한 430 ppm 정도 됩니다. 그럼 분자량 비중 맞춰서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CO2 총량은 3.3조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인류가 매년 CO2 배출량은 CO2로만 보면 400억 톤이 되고, 6대 온실가스를 다 CO2로 환산하면 한 600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기 중 온실가스 총량의 약 2% 정도를 매년 꼬박꼬박 정립을 하는 거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매년 바다로 녹아 들어가고, 절반 정도는 대류에 체류를 합니다. 대기에 체류를 합니다. 체류를 하는 거를 1958년부터 매년 꼬박꼬박 측정을 해낸 게 이게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님의
작업이고 이분 이것 때문에 미국 국가 훈장도 받으셨던 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UNFCCC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이분 아들이 여전히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구 CO2 스탁의 2% 정도를 꼬박꼬박 더 주입을 하니까 쌓여가는 모습이고 당연히 CO2는 온실가스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 것도 측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아주 뭉뚱그리면 에너지로 사용한 결과가 이제 기후 위기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탄소 중립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탄소 중립은 사실 어마어마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솔루션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써도 되는 에너지로 이 화석연료 기반의 수송수단을 다 타도 되는 수단으로 그다음에 온실가스는 한 40% 정도는 건축물을 짓고 뭐 엘리베이터, 냉난방 그다음에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건축물이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인류 온실가스의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는 온실가스를 오히려 줄여주는 그 기후 대응의 솔루션이 되는 이런 제로 에너지 빌딩 혹은 에너지 생산 빌딩으로 전환되는 사실 이게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 논의는 이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무르익었었는데 두 번째로 화석 연료를 이제 원료로 사용한 결과는 아까 보셨듯이 원료로 쓰는 경우 대표적인 게 납사로부터 출발하는 플라스틱 합성입니다. 플라스틱은 1950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아까 우리 장관님 슬라이드에는 4억 4,800만 톤이 적혀 있던데 지금 한 4억 6천만 톤을 넘어갔고요. 거의 한 5억 톤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이 5억 톤이라고 보면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철기 시대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챗 GPT는 어쨌든 인류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모든 지식을 습득한 애잖아요. 얘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철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 혹은 복합 소재의 시대고 예를 들어서 철강을 인류가 한 18억 5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1년에 조강 생산량이 18억 톤 정도 되는데 플라스틱은 아까 5억 톤이라고 했으니까 철강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철강은 여기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나 비행기를 만드는 자동차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제 손에도 지금 플라스틱이 들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도구는 거의 다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시대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9% 이하이며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바다, 대기, 식수, 심지어 인간의 혈액과 태반에서도 검출된다 하면서 결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챗GPT가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시대의 단면을 좀 보면 이게 보시는 사진은 매년 대청호, 팔당호, 소양호 홍수 끝물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상류에서 떠내려오면 요거는 다행히 걸린 쓰레기들이고 이 쓰레기는 저희 환경부가 이 지자체의 교부에서 이 쓰레기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교부금이 있어요. 다 치웁니다. 이것들은. 그러나 이거는 홍수 끝물에 걸린 거고 홍수가 한창 때는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를 하면 쓰레기가 다 떠내려가면 어디서 결국 5대양 환류 쓰레기 섬을 만드는 거고 결국 바다에 쌓여서 2050년경 되면은 바다의 물고기의 생체량보다 플라스틱의 누적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경고들이 나오는 거고 이건 해양이고 우리나라는 육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치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의성 쓰레기 사태처럼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치웠고요. 근데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산을 흔하게 봅니다. 제대로 치울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토양이나 해양으로 간 플라스틱들이 점점 원래는 이게 미생물의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데 태양의 UV에는 끊어집니다. 얘네들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점점 그 고분자 결합이 끊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화하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태계를 타고 올라온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유엔이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약간 결론을 내리자면은 화석연료는 에너지로 사용했더니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물질로 사용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인공적인 물질 오염을 유발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사용하냐 물질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탄소 문명 내에서 산업혁명 이후 한 250년간 이어져 온 탄소 문명 내에서의 문제들인데 이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한 녹색 문명으로 넘어가자는 게 이게 사실 좀 거창하지만 탄소 문명을 녹색 문명으로 바꾸자. 이게 문명의 녹색 전환론이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에너지의 녹색 전환, 탄소 중립이라는 솔루션이 명확한데 그러면 물질 오염에 대해서는 물질 사용의 녹색 전환, 이 패러다임이 탄소 중립에 대응된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순환 경제. 그래서 저는 자원 순환을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을 조금 흐리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탄소 중립이 더 큰 적입니다. 기후가 깨지면은 나머지 모든 게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후를 해결했다고 해서 자원 순환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비견되는 문명의 녹색 전환의 다른 축이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고, 그럼 이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전에 선형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뭐 80억 톤, 40억 톤 하는 재생 불가능한 대부분 지각으로부터 채굴해내는 재생 불가능한 물질 자원을 끄집어내면 그걸로부터 원료 가공 후에 생산, 유통, 사용,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열적 회수를 거쳐서 이마저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는데 처분은 크게 그다음에 채굴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일단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인 거죠. 이게 일단 문제인 거고 처분하는 단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각은 대기의 흔적을 남기는 거고 매립은 지각의 흔적을 남기는 인류의 흔적을 남기는 건데 플라스틱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쓰는 도중에 환경으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환경으로 유출이 되면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화하면서 자연 중에 계속 쌓이면서 우리 생태계를 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선형 경제의 문제들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해결하느냐를 보면 다 오래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는 생산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reduce, 그러니까 줄이자는 거고 특히 일회용품. 그다음에 일단 쓰고 나서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시 쓰는 그러니까 재사용 더 이상 못 쓰는데 거기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을 해서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하는 이게 리사이클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계속 돌려쓰기 시작하면은 처분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회색고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이 문제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는 동시에 환경으로의 유출도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양으로의 유출, 토양으로의 유출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면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어느 특정 자원을 100만 톤 정도를 채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재사용으로 한 10% 줄이고 리사이클로 한 70% 줄이고 하면은 그다음에 reduce 이렇게 해서 한 80% 정도를 줄이면 20% 정도를 계속 어쨌든 신재는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롭게 채굴하는 신재의 상당량을 재생 가능한 물질 자원 대부분 생물 자원으로부터 옵니다. 뭐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3R에서 하나 더 나가서 replace, 4R 그러니까 순환 경제에서는 4R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지각에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끄집어내는 그 양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제 순환 경제로 가자는 큰 이제 어떤 얼개라면 사실 요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들이 그러니까 생산 유통 단계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자원순환 빈용기 보증금 제도, 순환 이용성 평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처분 부담금, 일회용품 규제, 과대 포장 규제 등등의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산업계 계신 분들도 환경부 이제 규제 좀 그만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텐데 이런 노력 중에 일환이었고 그 다음에 사용 배출 단계는 종량제,
분리배출제, 뭐 시민운동으로 아나바다 운동, 그다음에 재활용 단계에서는 분리수거 및 선별,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그것도 안 되면은 SRF 소송로 소각로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것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를 보면 EPR 주요 품목들을 보면 유리 품목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재활용 실적은 79.7, 80%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 캔은 한 85%, 철캔은 거의 99%, 생산 출고량의 거의 99%가 재활용이 다시 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순환경제 사회로 진입했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페트의 재활용 실적이 아까 85%라고 했거든요. 근데 페트가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상을 보면 상당량이 옷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까 김영자 장관님 언급하셨던 포장 배달 용기에 그걸 식품 트레이라고 하거든요. 트레이 용기로 갑니다. 그럼 걔는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까 이걸 어떻게 버려야 돼라고 고민하셨지만 사실 이거 재활용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이런 식으로 순환고리를 빠져나가서 결국은 대기와 지각의 흔적을 남기는 거고, 장난감도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딩이 되다가 결국은 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재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와 지각에서 흔적을 남기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고리가 그동안은 재활용은 됐으나 순환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순환고리를 빠져나가는 이 문제였는데, 그 제일 핵심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회사마다 색깔을 다르게 만들면 이거를 색깔별로, 또 색깔이 빨간색도 짙은 빨강, 옅은 빨강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소비자가 페트병을 배출하면은 그걸 갖다가 다 그 재질로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백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페트로의 재활용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견상 투명 페트로 보일지라도 물성이 A펫, B펫, C펫, G펫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트에다가 뜨거운 물 넣으면은 쭈그러드는 걸로 알지만 내열 페트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그대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물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품목에 대해서 회사별로 다른 재질을 쓰면 얘도 고품질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선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을 고려한 표준화된 디자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한 회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규제로 하기는 그렇고 공통된 기준을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해답은 결국 이 생산자들이 생산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과 포장재 설계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EU가 결심을 하고, 제품 단계에는 ESPR 지속 가능한 에코 디자인 규정, 그다음에 포장재 단에는 PPWR, 그러니까 패키징 앤 패키징 웨이스트 레귤레이션을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플라스틱만 놓고 보면은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한 65% 왔다 갔다 하고요.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한 3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EU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포장재에 대한 규제, 이 두 규제를 순환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에코 디자인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2019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페트병에는 유색 페트병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19년 이후로부터는 12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020년부터는 음료용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으로만 통일시켰어요, 저희가. 그러고 그 다음 단으로 소비자 국민들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유색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투명 페트병만, 식음료용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배출병통을 따로 놨습니다.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따로 분리하시는 거 알 건데, 그렇게 하니까 투명 페트병만 수거를 해가서 이 투명 페트병, 이건 플레이크고 요거를 다시 펠릿으로 만들면 얘가 다시 병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5,000톤 이상의 페트 재질을 쓰는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10%는 재생원료를 섞으시오라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9월 2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 시기는 이렇게 되고, 요게 사실은 제품에 관한 순환고리를 강제적으로 만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라는 그게 작년에 이제 재활용법을 만들어서 제일 용이한 걸 일단 첫 번째 타겟을 페트병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델을 다른 재질, 다른 제품군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하면서 페트가 그다음에 저게 10%지만 2030년 되면 30%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올리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페트가 계속 페트로 돌면은 페트를 만들기 위해서 신재 투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순환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EU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에 대해서는 EU가 ESPR로 제가 봤을 때는 배추권 거래제, 리치 제도 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은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EU ESPR은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여파를 짐작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지 핵심 내용을 제가 보면은 EU 영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군, 모든 물리적 제품군에 대해서 이 에코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겠다. 최대 16개의 설계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 여기에 보면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 재활용 용이성, 탄소 배출량, 물 이용 효율성 등등 이 16개는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거의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거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EU 시장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출시 금지까지도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준을 이 위에 ESPR 기준을 충족한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라. 그러니까 제품에다가 QR 코드를 삽입을 해서 QR 코드를 딱 찍으면 이 제품의 16가지 설계 기준 충족 내용을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고, 의류와 같이 그 재고 제품이 좀 폐기가 특히 이제 소각을 시키는 경우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폐기 금지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레귤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디렉티브는 지침이라서 개별국이 그걸 국내 법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레귤레이션 자체를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 위에 이 모든 내용들이 EU 27개 회원국에 다 강제 적용이 되는 거고, EU ESPR은 약간 이제 총괄 입법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적용되는 에코 디자인 기준과 세탁기에 적용되는 기준과 TV, 자동차, 타이어, 섬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품목별로 품목별로 세부 기준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그 EU의 JRC라고 조인트 리서치 센터나 뭐 프라운호퍼 연구소나 이런 데에다가 각 품목별로 요 품목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인 디자인 기준을 만들고, 그게 만들어지면 포럼을 에코 디자인 포럼이라는 데, 이게 우리로 치면 공청회 프로세스인데 거기다가 올려서 생산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 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일정이 지금 채택 일정을 보시면은 뭐 27, 28, 27, 29 있잖아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채택된 이 ESPR 중점 품목의 작업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 제품군에 적용을 하지만 당장 우리가 인류가 쓰는 모든 제품군의 이 기준을 만들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섬유 의류는 2027년에 ESPR 기준을 채택하겠다. 가구는 2028년, 타이어 27년, 매트리스 29년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 제품, 저온 방열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요 해당 연도에 아까 말씀드린 위임 입법 (Delegated Acts로) 요 세부 항목별 에코 디자인 기준을 채택을 하겠다. 그럼 채택되면 그로부터 18개월을 줄 테니까 채택된 이후 18개월 후에는 이 기준을 다 지킨 상태로 유럽에 들어오라. 이런 어마어마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30년까지의 작업 스케줄이고 다시 한 28년이나 9년에는 35년까지의 작업 스케줄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물리적 제품군에 대한 숙제를 해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EU ESPR에 대응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의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해서 이런 유럽이 공지한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 시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럽의 에코디자인 기준을 스터디하면서 우리도 한국형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플러스 이런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양광, 풍력, ESS, 히트펌프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건데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도 EU는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어마어마한 보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에코디자인 기준을 만드는 거를 고민 중이고요. 그 각 품목별로 저희가 기초 연구 용역을 제공을 하면서 생산자, 재활용업자, NGO 학계 연구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품목별 포럼을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거고, 핵심은 한국의 에코디자인 기준, 우리가 만든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서 요구하는 에코디자인 기준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좀 범용적인, 그러니까 호환성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할 거라는 거고, 그렇게 한국형 기준이 만들어지면 바로 법제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이미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뜯어보고 이렇게 만들면은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안 되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아까 전 단계에서 맡은 에코디자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한번 평가를 실제로 해보고 되는지 그거를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법 제도화를 27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법률, 가칭 이런 형태의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16개의 에코디자인 기준에 관련된 법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 지금 저걸 다 담지를 못해서 총괄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기존에 확고히 정립된 인증 체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 등급 제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이미 그 냉장고 딱지 붙이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조금 모디파이해서 여기서 적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이런 K 에코 디자인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되도록이면 인증 체계를 만들어 주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 인증 체계가 선진국이 요구하는 인증과 호환이 될 수, 상호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우리 한국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은 해외 인증을 받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게,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재생원료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유럽에서 민간 협회긴 하지만 제일 권위 있는 ISCC하고 이거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장재도 핵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ESPR이 제품, PPWR은 포장재인데 이것도 모든 포장재, EU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고 재활용성 등급을 부여해서 95% 이상이 readily recyclable 하면은 A 등급, 80% 이상은 B 등급, 70% 이상은 C 등급. 그래서 70% 이상이 질량 기준으로 70% 이상이 용이하게 재활용이 안 되면은 30년부터는 유럽의 이 포장재는 출시 금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별로 페트는 뭐 30%, 플라스틱 필름은 40% 이런 식으로 포장재별로 재생원료를 일정 기준 섞으라는 사용 의무가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나 재활용 저해 물질은 사용 금지를 시키고, 특정 용도로의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뭐 빨대라던가 일회용 컵이라던가 이런. 그다음에 포장을 할 때 부피 무게 최소화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이걸 준수하도록. 이건 한국도 지금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과 재사용 관련, 이 제품은 이렇게 재활용하면 됩니다라는 정보를 이 표면 포장재 전면에다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 그 한국의 지금 포장재 관련 규정을 보시면 이제 왼쪽 걸 비교해 놨는데, 저희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야심이 다릅니다. 여기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서 기준 못 지키면 아예 출시를 금지시키겠다라고 굉장히 세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준하는, 물론 이제 포장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죽으란 소리냐라 싶겠지만 EU가 먼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특히 EU만 순환 경제 해야 되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순환 경제를 해야 되고, 특히 내년에 정말 시급한 거는 내년 8월부터는 이 두 가지의 문서를 다 준비하고 EU 시장에 들어오시오. PPWR의 모든 그 기준을
다 맞췄다는 거를 선언하는 문서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재활용 기준, 재생 원료 기준 이거 다 맞췄습니다.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은 이런 기술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술적 문서. 이 두 가지를 다 징구를 하고 EU 당국이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EU 시장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사실 요 두 개가 어마어마한 또 포장업계에는 핵폭탄인데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뭔가 정형화된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이런 거를 같이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좀 한번 조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ESPR과 PPWR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들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모든 제품과 포장재의 설계를 다시 하자는 거고, 이걸 못 지키면 유럽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제도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번 정부의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산업계를 들볶을 일도 많겠으나 이게 결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